나는 그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한 그 남자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다. 단지 내 시간만 멈췄을 뿐이다. 그날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눈앞에 앉아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강서구 40세 서울 한복판 금융회사에서 자산운용팀 부장으로 일하는 남자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늘 같은 말을 했다. 강서구 부장님만큼 안정적인 사람은 없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에는 늘 같은 식당에 같은 자리를 고집했으며 퇴근길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절제하는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적당한 연봉, 깔끔한 집, 그리고 결혼 12년 차의 아내 윤혜진. 누가 봐도 결함 없는 완벽하게 정돈된 인생이었다. 서울의 빌딩 숲은 매일 아침 나를 집어삼켰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토해냈다. 아침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정장을 차려입은 제자리를 지키는 견고한 톱니바퀴였다. 그 톱니는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잘 맞물려 돌아갔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하루의 피로를 벗어던진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나왔어. 짧은 이 한마디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을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혜진이 즐겨 듣던 음악이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그녀가 짧게 미소 지었지만 그 속엔 예전처럼 나를 반기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혜진은 문학 잡지에 유능한 편집장이다. 감각적이고 똑똑한 여자,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우리 집 거실엔 그녀가 만든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프로젝트가 일찍 마무리돼서 나왔어.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요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다. 혜진은 요리를 잘하지 못했고 나는 오히려 그 단순한 요리 과정 속에서 하루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곤 했다. 칼 끝이 단단한 감자를 가를 때마다 하루의 잡념들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따라 칼날이 묘하게 묻어 보였다. 눈길을 돌리면 혜진은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 우리의 대화는 눈에 띄게 주어 있었다. 이번 마감은 언제까지야? 나는 그녀의 무관심을 외면하려는 듯 무심한 척 물었다. 이번 주말까지는 끝내야 해.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대화는 거기서 막을 내렸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녀는 습관처럼 화면을 확인했고 그 찰나의 표정에는 업무가 아닌 작은 설렘 같은 기류가 읽혔다. 나는 정성껏 저녁을 차려 식탁 위에 올렸지만 그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바빠서 이따가 나중에 먹을게. 그녀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다. 그 발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묘하게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우리 관계에 이상한 균열을 느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낯선 변화는 단순한 세월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말투, 눈빛, 대화 대신 침묵이 채운 길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위화감이었다. 그 순간 내 안 어딘가에서 작고 날카로운 불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불신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 어딘가에서 작고 날카로운 불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불신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견고했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조각이었다. 나는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그녀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 상반된 차이는 오히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를 단단하게 결합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주었고 그녀는 내 단조로운 삶에 색을 입혔다.
그 완벽한 균형 덕분에 큰 싸움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요즘 들어 그 균형추가 조용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 스치는 푸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메시지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짧게 미소를 짓더니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고 내가 그녀에게 시선을 주자마자 급히 화면을 꺼버렸다. 그 동작에는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다정한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그냥 회사 동료, 급한 원고 이야기 때문에. 짧고 건조한 대답.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날 밤 새벽 1시가 훌쩍 넘어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한숨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휴대폰 불빛. 그 불빛이 천장에 희미하게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묘하게 공명하며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감각적으로 확신했다.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내가 아닌 제3의 그림자가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이틀 뒤 나는 부산 본사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하루 동안 집을 비웠다. 원래는 이틀 일정이었지만 일이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는 바람에 서둘러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오늘 밤 일찍 들어간다고 남겼지만 답장은 없고 읽음 표시만 남아있었다.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도심의 불빛들이 유난히도 낯설게 느껴졌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서자마자 낯선 공기가 집안을 무겁게 메웠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향기였다. 달콤하고 묵직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피부가 예민하여 향수를 일절 쓰지 않는다. 내게서는 늘 비누 향만 남을 뿐이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 하나와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엔 붉은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다. 잔 주변엔 물방울이 아직 식지 않은 채 미세하게 맺혀 있었다. 누군가 나와 혜진의 공간에 다녀갔다는 명확하고 잔인한 흔적이었다. 벌써 왔어. 욕실 문이 열리며 혜진이 나왔다.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응, 갑자기 일이 일찍 끝나서.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평온하게 대답했다. 손님이라도 왔었어? 나는 와인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단 1초 남짓한 짧은 진동이었지만 12년을 함께 살아온 내 눈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 출판사 동료가 잠깐 들렀었어. 그 말과 함께 혜진은 테이블 위 와인잔을 치우며 황급히 뒷모습을 돌렸다. 그 작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움직임이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새 작가 원고 이야기를 잠깐 할 게 있어서 들렀던 거야. 혜진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미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말을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작가가 누구인데? 이도훈 교수. 문학평론가인데 우리 잡지 자문 역할도 하고 있어. 이도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낯선 메아리가 가슴 안쪽에서 깊게 울렸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혜진은 일 때문에 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작가, 평론가, 편집자, 교수. 그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애써 달랬다. 하지만 내가 집을 비운 출장 중에 낯선 남자가 집에 와 술잔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겼다.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혜진은 이미 테이블을 완벽하게 치워두었다. 그리고 그날따라 그녀가 직접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위한 배려라고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미안함을 감추기 위한 서투른 연극일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계산된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혜진이 샤워하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침대 머리맡에 둔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잠금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숫자, 우리의 날짜였다. 화면을 열자마자 대화 목록 맨 위에 이도훈 교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대화의 대부분은 원고와 출판 일정에 관한 지극히 업무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장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이상한 온기를 나는 놓칠 수 없었다. 어제 너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 너의 안목은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해. 그 아래의 혜진의 답장. 나도 즐거웠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항상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이미 부부 사이의 선을 아득히 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이 내 모든 의심을 차갑게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날 밤 너무 좋았어요. 당신과 있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쉽게 만들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녀의 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우리의 오래된 결혼기념일 숫자를 바라봤다. 그 숫자는 더 이상 소중한 추억이 아니라 배신의 비밀번호가 되어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 이름을 검색했다. 이도훈 교수 문학평론가, 서울의 유명 대학 국문학과 정교수, 문학상 심사위원을 지내는 등 수많은 인터뷰와 칼럼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화면 속 그 남자의 얼굴은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진이 그 이름을 말할 때 왜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며칠 뒤 혜진은 출판업계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다. 그날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왔다. 집이 아닌 그녀가 향하는 길의 끝을 보기 위해서였다. 정장을 벗고 눈에 띄지 않는 검은 후티와 청바지를 걸쳤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한 적 없던 내가 이제는 그녀의 그림자를 쫓는 첩보원이 되어 있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출판사 근처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잠시 후 혜진이 건물에서 나왔다. 평소 회사에 갈 때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이었다. 단정한 원피스, 은은하지만 낯선 향수, 정성 들여 살짝 말아 올린 머리. 그녀의 모습엔 일의 무게가 아닌 약속을 향한 명확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택시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몸을 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다. 택시는 여의도를 향해 달렸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이 지시려지는 듯했다. 차는 결국 한 호텔 앞에서 멈췄다. 호텔 라움 서울, 비즈니스 미팅보다는 연인들의 은밀한 약속에 더 어울리는 곳. 그녀가 로비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우리의 12년이 그 호텔 문 하나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 호텔은 여의도에서도 분위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유리병 너머로 흐릿한 조명이 번져 있었고 로비에는 낮은 재즈 선율이 흘렀다. 혜진이 택시에서 내려 문을 열고 들어섰고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의 그림자를 밟았다.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누군가를 발견하자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그렸다. 그 남자는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았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 이도훈 교수였다. 화면 속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혜진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몸짓, 눈빛, 그리고 손을 맞잡는 방식까지 모두 낯설지 않았다. 분명 그들의 관계는 이미 깊은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 1층 라운지로 들어섰다. 나는 신문을 펼친 채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와인이 놓이고 잔이 가볍게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때때로 터져나오는 혜진의 웃음소리.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집에서 본 지 오래된,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손짓, 웃음. 모든 것이 내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닌 사랑에 빠진 여자의 것이었다. 1시간가량 지났을까? 이도훈이 테이블 위로 혜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거절 대신 허락에 가까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설 힘조차 잃은 채 그들을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고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나의 12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굉음을 내며 무너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얼굴에는 역설적으로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다. 나는 분노를 깊숙이 묻고 대신 냉정한 계획을 세웠다. 이도훈과 혜진, 두 사람 모두 내가 치러야 했던 대가의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다만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냉정하게, 완벽하게 그들이 함께 세운 세계를 조용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오늘 모임이 많이 늦었네. 응, 미안해. 얘기가 길어졌어. 그녀는 화장을 지우며 무심히 대답했다. 나는 호텔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직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오직 복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그 남자 이도훈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 그의 약점을, 그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치부를 찾아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업계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쌓은 나의 인맥은 생각보다 폭넓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동기도 있었다. 대학 시절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이도훈 교수라고 알아? 국문과 교수 말이야? 문단에서는 꽤 유명하지. 다만 요즘 좀 시끄럽다더라. 문학상 심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다고. 그 말은 내게 흥미로운 단서였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출판사 쪽 지인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명함에 적힌 한세 캐피털 부장이라는 직함은 언제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이도훈 교수요? 실력은 있지만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몇 년 전에 여학생 관련 문제로 학교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고는 했지만 그의 이름 옆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었다. 그 말은 내게 결정적인 단서였다. 나는 출판사 쪽 지인에게 연락하여 더 깊은 정보를 파고들었다. 명함에 적힌 한세 캐피털 부장이라는 직함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언제나 쉽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도훈 교수요? 실력은 출중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몇 년 전에 여학생 관련 문제로 교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는 말에도 그의 이름 옆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품격 있는 학자였지만 속으로는 욕망과 허영으로 가득 찬 무너져가는 자네였다. 그의 약점은 내가 이용하기에 충분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판이 깔렸다. 그리고 그 판의 끝에는 이도훈과 혜진이 함께 설 자리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 퇴근 후에는 내가 먼저 주방으로 향했다. 혜진이 평소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고 주말에는 일부러 오랜만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하고 제안했다. 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더 세심하게 그녀를 챙기는 연기를 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말해줘.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진심처럼 보일 말을 던졌다. 고마워.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녀는 짧게 웃어넘겼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부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복수를 위한 다음 수순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이도훈의 약점은 충분히 파악되었다. 이제는 그 약점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차례였다. 더 중요한 것은 혜진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안심한 채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벽한 남편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며칠 뒤 혜진이 깊이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휴대폰 잠금을 풀고 동기화 앱을 설치했다. 이전 공유 계정 설정을 이용해 모든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이메일 비밀번호도 손쉽게 알아냈다. 이제 혜진의 모든 하루는 완벽하게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 계획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오직 냉정한 논리와 절제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금융업계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 습관이 이제 내사적인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행동을 개시했다. 이도훈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했다.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해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당분간 우리 조금만 거리 두자. 반응은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이도우는 곧바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던 그녀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 짧은 사이 나의 복제된 휴대폰 화면에는 그의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혜진아, 전화 좀 받아. 내가 혹시 뭘 잘못했어? 혜진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그녀는 자신을 변호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도훈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를 알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혜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불신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냈고 나는 그 틈을 더 벌려놓을 계획이었다. 이틀 뒤 나는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이번에는 그의 대학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이도훈 교수의 연구 윤리 문제와 과거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증거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학과장과 몇몇 핵심 교수들을 참조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교내 조사 절차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치밀한 작업이었다. 내가 조금씩 흘린 이도훈의 과거 스캔들로 인해 캠퍼스 내부의 공기는 빠르게 변화했다. 학과장은 그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고 동료 교수들은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이름 옆에는 이제 논란이라는 먹구름이 따라붙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또 다른 무대를 집 안에서 준비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혜진이 반드시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녀가 그 문장을 발견했을 때의 표정을 나는 거실에서 멀리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남편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듯 억지로 웃었지만 내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자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불안이 그녀의 심장에 스며드는 속도를 나는 차분히 즐기고 있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나의 조작된 불안 때문에 이도훈과의 만남도 취소된 모양이었다. 복제된 메시지 목록 속에서 그녀가 그에게 보낸 문장을 확인했다. 오늘은 어렵겠어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아무 일도 모르는 연기를 계속하며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들로 테이블을 채웠다. 하지만 혜진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포크를 손에 쥔 채 자주 시계를 바라봤고 불안한 눈빛은 자꾸만 주변을 맴돌았다. 대답은 짧아졌고 미소는 경직되고 어색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했다. 한밤중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불이 꺼진 도시의 불빛들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인데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냥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좀 했어. 나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그녀의 불안을 자극하는 대답을 던졌다. 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굳어졌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나는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팀원이 실수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많아. 당신 일 걱정 말고. 그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숨결 속에는 내가 심어둔 불안이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그제야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나는 그 숨결 속에 불안의 잔여물이 깊게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의 계획은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손에 피를 묻혀 직접적인 폭발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통제 불가능한 공포를 심어넣어 스스로의 세계가 붕괴하게 만들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이도훈의 대학으로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제보를 보냈다. 그의 논문 일부가 표절되었다는 지적, 그리고 학부 시절 여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익명의 증언서를 첨부했다. 모두 내가 창조해낸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한 문장과 날짜, 그리고 조심스러운 어조 덕분에 충분히 사실처럼 보이게 포장되었다. 같은 날 나는 혜진의 출판사에도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도훈 교수가 혜진 편집장과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사적인 관계라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고 있습니다. 나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교묘한 암시만을 사용했다. 출판계는 좁고 한 번 흘러나온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갈 것이었다. 그리고 집 안에도 또 하나의 심리적 함정을 설치했다. 혜진의 옷장 한 켠, 눈에 쉽게 띄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발견할 만한 자리에 낯선 남자의 넥타이를 깊숙이 숨겨두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혜진은 생각할 것이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이 끔찍한 흔적을 남겼다. 그 불안이 의심으로, 그리고 결국 공포로 번질 때 그녀는 더 이상 정상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또 하나의 메모를 남겼다. 이번 주 토요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토요일은 내가 파악하고 있던 그들의 정기적인 만남의 날이었다. 그 메모를 본 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불안에 떨며 창문을 닫고 집 안을 서성였다. 휴대폰을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도훈은 더 이상 그녀의 불안을 감싸줄 여유가 없었다. 캠퍼스에서는 나의 제보로 인해 그의 연구윤리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결국 강의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이름은 이제 신문기사 속에서 논란의 교수로 바뀌었다. 내가 설계한 무대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혜진의 출판사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작가들은 회의 일정에서 혜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냉담하게 바뀌는 것을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녀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내게 차가운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다정한 남편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불안에 떨수록 나는 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은 나의 완벽한 냉정함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금요일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사진, 그들의 은밀한 메시지 기록, 그리고 이도훈의 치명적인 비리 자료까지. 모든 조각이 내가 의도한 대로 제자리를 찾았다. 나의 최종 계획은 단순했다. 토요일 저녁 그녀와 그 남자에게 동시에 진실을 보내는 것. 서로를 향한 불신이 폭발하게 만들고 서로에게서 영원히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마지막 무대가 필요했다. 혜진 앞에서 나의 모든 계산을 증명할 자리. 여보, 내일 저녁에 오랜만에 우리 둘이 식사 어때?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 한 적 없잖아. 내 제안에 혜진은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토요일의 다른 약속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내일? 응. 우리가 12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 저녁 7시로 예약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안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의 복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미안해요. 내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이도훈에게 약속을 취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커피를 내리고 잠시 회사에 들러 몇 가지 업무를 처리했다. 혜진은 조용히 집에 남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페이지는 거의 넘어가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하루, 그러나 그 속에는 폭풍 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 평온함이 오늘 밤 7시 30분에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저녁 6시, 혜진은 거울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모든 증거를 담은 최종 이메일을 완성하고 발송 시간을 7시 30분으로 정확히 맞췄다. 그때면 우리는 이미 레스토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을 것이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가자.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 12년 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혜진은 긴장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와인을 따랐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나는 잔을 들며 물었다. 응, 기억해. 나 그때 너무 떨려서 와인잔을 엎질렀잖아.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 그때는 그래도 당신의 서툰 모습에 화가 나지 않았었지. 잠시 웃음이 흘렀지만 그 웃음은 금세 공기처럼 사라졌다. 7시 30분. 정확한 순간 혜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어서 나의 복제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다. 동시에 도착한 하나의 이메일. 제목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혜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 첨부 파일에는 호텔에서의 사진, 은밀한 메시지 기록,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정리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이 파블드. 혹시 당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혜진의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어떻게,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중요한 건 우리의 12년이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는 사실뿐이야.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인은 이도훈. 그 역시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이다. 혜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이 식사의 계산은 당신이 해야겠지. 그 말만 남기고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순간 밤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젖은 도로 위로 네온 불빛이 번졌다.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이 정말 끝난 해방의 순간이구나. 나는 다시 레스토랑 안,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혜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서구, 나는 정말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이 복수의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계산해왔는지 모른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가 예상했던 통쾌한 승리감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듯한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용서, 이미 늦었어.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이메일은 나만 받은 게 아니야. 당신의 출판사 전 직원과 이도훈의 학교 동료들한테도 함께 전송됐어.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럴 수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나도 당신에게 묻고 싶었어.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처럼 날선 냉기가 섞여 있었다. 혜진은 온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기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 혜진아. 지금부터는 당신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지옥에 머물지 않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나의 마음속은 텅 빈 차가운 쓸쓸함만 남아있었다. 복수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공기만이 나를 감쌌다. 한 달 후 모든 것은 내가 예상하고 설계했던 대로 무너졌다. 혜진은 결국 출판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도훈은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문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공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의 불륜 사실은 업계 전반에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쌓아 올렸던 그들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다. 나는 혜진과 별거 중이다. 아직 법적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전히 끝난 이야기였다. 회사에는 단지 부부 문제로 잠시 별거 중이라고만 알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업무에 오히려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었다. 복수는 내게 극도의 집중력을 주었고 감정에 동요 없는 냉정함만을 남겼다. 혜진은 여러 번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특히 12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던 믿음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오늘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이었다. 작고 조용했지만 그곳에는 거짓이 없는 솔직한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창가에 서서 여의도의 복잡한 불빛들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 수많은 빌딩의 조명들이 마치 차가운 별처럼 반짝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혜진. 나는 무심히 전화를 끊으려다가 문득 그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여보세요. 서구. 드디어 전화를 받네. 수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냥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어.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 벽을 세웠다. 혜진아, 우리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정말 끝난 거야? 1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어. 쉽지 않았지.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당신은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이도훈이랑은 완전히 끝냈어.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 내가 잠시 혼란스러웠던 거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작아졌다. 혜진아, 나는 이미 내 마음을 결정했어.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작은 방 안에는 내가 따른 와인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내일 나는 변호사를 만나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2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는 차갑고 건조한 종이들. 나는 잔을 들어 남아있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남는 씁쓸함이 이상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건 단지 해방이었다.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 더 이상 거짓된 미소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창가에 서서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완벽한 결말이야. 눈앞에 펼쳐진 여의도의 밤. 그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나 혼자만의 고요가 깊숙이 번져갔다. 깨진 것은 다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 문장을 혜진이 즐겨 읽던 시집에서 꺼내 내 손등에 냉정한 문신처럼 새긴 듯 느꼈다. 거짓된 미소로 채운 시간들보다 솔직한 고독을 택하겠다는 생각은 최근 몇 주 동안 내 안에서 강철처럼 굳어졌다. 다음 날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이제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음에 안도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도훈이었다. 뜻밖의 전화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서구입니다. 강 부장님, 이도훈 교수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라. 그는 무엇을 알고 있기에 사과를 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 12년의 삶을 짓밟은 남자의 표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내일 점심 정오 여의도 공원의 중앙 벤치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나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정오 나는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점심 풍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누군가는 서둘러 도시락을 열고 누군가는 짧은 산책을 즐기는 혼잡 속에서 이도훈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제법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사진 속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 부장님. 그가 절제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앉기를 기다렸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명확한 자책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무덤덤하게 받아쳤다. 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나의 대답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평평한 목소리였다. 그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혜진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지적인 면모에 끌렸습니다. 처음엔 업무적 호감이었지만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나는 그의 말들을 듣는 척만 했다. 그의 설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 같은 것은 내게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만 천천히 숨을 쉬고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 어떤 종류의 후회는 보였지만 그 후회가 내게 무언가를 돌려주지는 못했다. 당신의 사과를 듣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없다.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책임뿐이다. 그 책임은 당신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최종적인 명령을 내렸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에서 조용히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서 물러섰다. 공원의 소음이 다시 주위를 채웠고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졌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묘한 평온을 느꼈다. 분노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냉정함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공허를 남겼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다. 혜진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나 당신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빛났습니다.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따뜻한 남편이라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다 닳아버린 것처럼 그저 오래된 기억의 먼지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물었다. 이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그게 우리의 비극 아닐까요? 그의 철학적인 대답이 귀에 거슬렸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언제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사실이 더 씁쓸했을 뿐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혼자서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다. 이도훈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악수는 없었다. 그저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공원 벤치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아직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냉정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수는 끝났고 나의 시간은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